많이 전략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좀씩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회 모의고사 풀이 6번부터 실무수행 부가가치세 문제 6번부터 설명을 또 한번 해봅시다. 452페이지인데요. 자, 6번은 전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매입거래. 계산서네요. 계산서. 파랑색 계산서는 몇 번 유형이에요? 유형이? 파랑색 계산서니까 유형 번호가 53번이더라. 53번. 면세 매입이다. 예, 면세 매입이다. 승용차 리스료네요. 예, 승용차 리스. 예, 리스를 면세 해줍니다. 리스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리스료, 가로 열고 운용 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운용 리스 주목하세요. 리스료에는요, 운용 리스하고 금융 리스가 있는데 회계 처리가 다릅니다. 운용 리스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거래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거래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다. 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자, 일단 면세니까 여러분이 53번 유형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분개할 때 거래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은 확실하죠. 네,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이 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운용 리스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시험은 주로 운용 리스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운용 리스는 비용 처리하는 거. 비용 처리하는데 우리가 이제 리스 장비라 그래서 기계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승용차였어요. 승용차도 차량도 리스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렌트하는 그 임차료하고 똑같이 처리해요.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차변의 임차료 지금 여기서는 금액이 얼마짜리인가요? 190만 7천 원이네요. 그래서 임차료 190만 7천 원 이렇게 비용 처리하시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금융 리스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금융 리스라고 문제가 나오면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차변의 부채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이라든가 만약에 그 기간이 리스 기간이 뭐 보통 한 길게 갑니다. 한 2, 3년씩 이렇게 가는데 장기 차입금 뭐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만 원 부채 감소.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되겠죠. 보통예금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근데 금융리스 비용 처리가 아니죠. 이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자산 처리. 근데 좀 이상하죠. 자산 처리한다는데 왜 부채 감소를 시키는지 그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은 이제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거든요. 이건 이제 자산 감소이고요. 자, 금융 리스는 취득할 때 운용 리스는 취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비 회사에서 자기네가 장비를 사가지고 우리 회사에다 주고 그냥 리스료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 장비 회사에서. 근데 금융 리스는 우리 회사가 취득하는 걸로 돼요. 그래서 금융 리스의
취득 시 분계를 한번 볼게요. 예. 차변에 이것이 이제 승용차였다면은 차량 운반구 해서 이제 만약에 2천만 원짜리였다 그러면 2천만 원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대변에 이걸 차입금으로 처리. 리스 차입금. 네.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장기 차입금 외에 구분 짓기 위해서 한번 리스 차입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볼까요? 예. 리스 차입금.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과 성격이 같아요. 리스 차입금이라고 리스를 별도로 일반 금융회사 차입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리스 차입금이라는 것을 계정 과목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은 장기 차입금하고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하나리스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하나리스. 그래서 2천만 원. 예,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가 있는 겁니다. 금융 리스는 리스 자금을 우리가 그 빌려 가지고 차량을 사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하나 리스에다가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 리스 차입금을 감소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운용 리스 쪽으로 시험이 많이 나오더라. 운용 리스 쪽으로 FAT 1급에서는 그냥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스 문제 나오면 비용 리스인가 아니요 운용 리스인가 금융 리스인가 하는 것을 먼저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금융 리스라면은 계정 과목을 되게 명시해 줍니다. 리스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차입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이유는 그 자산을 취득했을 때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융 리스는 그 자산이 우리 회사 자산이에요. 금융 리스는. 근데 저 운용 리스는 우리 회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차량의 장기 렌트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 기업에서 차량을 렌트하면 그 우리 차 아니죠? 그 렌트 회사 거 차단 말이에요. 그와 개념이 같은 것이 운용 리스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53번 면세 매입으로 선택을 하시고 밑에 분계는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처음 나오는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네요.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입력을 한번 해보면은 날짜가 7월 25일이군요. 7월 25일 날 53번 면세 매입 승용차 리스료 공급가액은 1907 플러스 거래처는 우리 캐피탈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도 1번 해줘야 되고요. 분계는 혼합 분계 하셔가지고 상품이 아니라 임차료. 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도 나온 거 있는 것 같아요. 리스료로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백데이터에 리스료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임차료하고 성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리스료라고 하면 이게 검색하면 리스료가 나올 거예요. 800번대 리스료. 그래서 리스료로 하시면 되고 뭐 특별하게 어떤 계정 과목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임차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은행 안 바꿨잖아요. 엔터 치면 잘못하면 까먹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으로 꼭 바꿔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매입거래 3점짜리인데 이것도 승용차네요. 승용차 2000cc면은 2000cc를 매입하고 세금 기산서를 받았는데 이렇다면은 불공으로 우리가 유형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러죠? 불공. 자, 밑에 자료 설명을 보면요. 자금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구매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기 단서이다. 거래대금 중 500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잔액은 9월 28일 날 지급하기로 했다. 잔액은 이제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죠.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기 단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게 이제 불공의 54번 불공의 유형에 해당되는 건이다. 자, 7월 28일이죠. 28일 위에 날짜 고치시고 54번 불공.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이거 잘 선택하시고요. 밑에 선택합니다. 승용차 2000cc까지 여러분 입력했다 치고 2천만 원이죠. 그럼 부가세 200만 원 붙었고 거래처는 제일자동차로 되어 있으니까 제일자동차 입력해 주시고 전자니까 1번, 분계는 3번. 자, 상품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 208번. 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에 500이었나요? 현금으로 준 게? 네, 500은 현금. 101번 500만 원. 그리고 또 내려와서 4번 대변 미지급금 253번인가요? 네, 1700이 되네요. 밑에 1700이라고 보이죠? 빨간 글씨로. 그래서 1700 입력하시고 탭키 쳐서 거래처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밑에 합계도 2개 일치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네, 불공유형.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부가가치세 문제 다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에 결산 문제가 어떤 문제 출제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동명주식회사의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하시오 이랬습니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랬네요. 수동결산 사전. 수동결산이 2개가 나왔군요. 1번은 9월 1일에 1년 만기 정기예금 120만원에 가입했습니다. 120만원을 정기예금 넣었다는 얘기죠. 만기는 2020년 8월 31일이고 이자율은 연 10%이며 은행은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월할 계산하기로 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9월 1일 날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는데 이자 부분을 말이죠. 이자 발생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년 8월 말까지지만 우리가 8월 말에 이자를 받을 거지만 9월 달 이자 10, 11, 12 바로 4개월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4개월치 이자를 계산해야 됩니다. 4개월치 이자.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4개월분 이자 월할 계산해야죠. 월할 계산 하겠습니다. 자, 원금이 얼마냐면은 120만원. 120만원 곱하기 연이율이 얼마냐면은 10%. 10% 곱하기 몇 개월치냐면 4개월치. 4 나누기 12로 나눠줍니다. 10%가 연이율이기 때문에 이러면 4개월치 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익으로 발생시켜야 돼요. 자, 12만원 120만원에 10%면 12만원이요. 12만원에다가 4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12 하면은 4만원이 되더라. 이렇게 4만원을 4만원이 되니까 이 4만원을 수익으로 발생시켜주는 수익 발생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자, 차변에 이 수익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변은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 바로 이자 수익. 금융기관에 저축을 해서 받는 이자는 이자 수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네. 따라서 이것은 차변의 자산 증가. 미수 수익은 자산이었죠.
이자 수익은 수익 발생인 결산 수정분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4개월에 왜 4개월치를 계산하는가는 알고 계시는가요?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게 4개월치.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발생은 미자 돌림의 개정 과목을 사용하더라. 네. 그런 것도 여러분 그 도움이 되죠. 알아두시면. 자, 그래서 1번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2번 문제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0월 25일 발생한 현금 과부족 5만 원은 결산일 현재 사용처를 알 수 없다. 사용처를 알 수 없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사용처라는 건 돈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썼다. 그러니까 돈을 썼기 때문에 돈이 부족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부족했으면 대변에 현금을 털어내고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 왔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쓰고 차변에는 결산일이니까 잡손실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문제를 읽었더니 이게 감이 안 와. 이게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가야 될지 차변에 가야 될지 그럴 때는 이 날짜 힌트 줬죠. 10월 25일자 전표 조회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10월 25일을 이렇게 조회해보면 답이 바로 여기 있어요. 네, 출금 전표로 처리했죠. 출금이라는 것은 대변이 현금이니까 차변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산 때 수정할 때는 현금 과부족은 무조건 대변으로 가야죠. 이게 차변에 있으니까. 네, 25일 날 조회하면 그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날짜를 이제 12월로 바꿉니다. 이제 12월 31일. 자, 잊어버리기 전에 대변의 현금 과부족. 잊어버리기 전에. 조회했으니까 바로 넌 대변으로 가라. 5만원. 5만원 맞죠? 네. 그래 놓고 이제 자, 결산 때 우리 차변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차변에는 수익입니까? 비용입니까? 비용이죠. 그러니까 잡손실. 잡손실이 얼마? 잡손실. 차변에 오는 건 비용이니까 잡손실이다. 만약에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기록한 경우라 지금 차변에 넣었으면 우리 대변에 넣어야 되는데 대변에는 잡이. 이렇게 해서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뒷부분을 보면 사용처를 알 수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금이 그날 10월 25일 날 부족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이거 가지고 확실한 짐작이 안 되면 이 전표 조회하면은 더욱 확실해진다. 그래서 실수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실수라는 게 뭐냐면은 잡손실을 뭐 대변에 기록하고 차변에 현금 과부족을 한다든가 이렇게 차대변을 바꾸는 일, 이런 실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급하게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급하게 한 거 아닌데 잘 모르고 그냥 모르니까 아무데나 넣자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요 실수 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번 문제 이제 입력해야 되죠. 여러분 전표 입력하는데 2번부터 넣고 1번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아까 우리가 4만원 회계 처리해 놓은 거 있죠. 미수수익, 이자수익 그것도 입력합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차변의 미수수익이라 이렇게 입력해 놨죠. 4만원이었나요? 4만원. 대변의 이자수익이다. 이자수익 900번대죠. 901번이네요. 4만. 이렇게 하면 수동분계 끝났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2번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문제. 이번 모의고사는 2개씩 냈네요. 근데 실제 시험은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2개씩 나오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닌데 보통 하나씩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2개씩. 좋아요. 자, 자료 1번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주어버렸네. 비품, 컴퓨터, 책상, 모니터에 대해서 합계, 뭐 이 합계만 알면 되죠. 아니, 누계액이 아니구나. 네, 누계액을 넣는 게 아니죠. 지우고, 그렇죠? 감가상각비 이걸 넣어야죠, 이거. 네.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는 것은 상각 누계액을 넣는 게 아니라 당기에 감가상각비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컴퓨터, 책상, 모니터 이렇게 따로 넣는 것이 아니라 계정 과목별로 넣는 거니까 비품 3개가 다 비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합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비품 얼마 딱 주는 경우는 뭐 다른 메뉴 기능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다 입력만 해주면 돼요. 자, 2번째 자료는요. 재고자산 명세서를 주었네요. 자, 하프 클래스, 선글라스 2개가 다 상품이죠. 네, 재고 금액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거 입력하면 되겠네요. 기말 재고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에 요 숫자 입력하면 됩니다. 이건 좀 쉽게 나왔는데요. 예, FAT 1급에도 그렇게 나오는지 TAT에서만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재고 금액이 2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재고 금액이 2개. 장부 금액과 실제 재고 금액. 실제 재고 금액 입력하는 거예요. 실제 재고 금액. 실제 재고 금액을 입력해야만이 자연스럽게 재고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건 뭐예요? 이 수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량. 장부의 수량과 실제 가서 재고 조사했더니 수량이 다르더라. 그러면 우리가 기말상품 재고액에 실제 재고 금액을 입력하는 이유는 뭐냐? 그 차이가 뭐예요? 과부족이죠? 재고자산 과부족. 재고자산이 정상감모일 경우에는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 재고 금액이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부는 10,000원인데 실제 재고는 7,000원이다. 그러면 차이 3,000원이 어디로 더해지겠어요? 매출 원가에 더해지겠죠. 왜? 기말상품 재고액을 뺀 것은 다 매출 원가니까. 그래서 매출 원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약에 재고 금액을 2개로 주는 경우는 실제 재고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뭐 그냥 재고 금액이라는 건 이게 바로 장부 금액이 아니에요. 실제 재고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 우리가 입력하는 재고 금액은 실제 재고 금액이다. 자, 평가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된 당기 비품 감가상각비를 조회한 후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조회한 후? 단 제시된 자료에 고정자산은 없다고 가정한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된 당기 비품 감가상각비를 조회하여 수동결산 또는 조회를 하라는데 이거 표는 왜 주었을까요? 네. 이걸 안 주었어야 조회를 해서 할 텐데. 네. 아무튼 좀 이상하고요. 네, 하여튼 조회는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상품 매출 원가를 계상하고 결산을 완료하시오. 그러니까 상품 매출 원가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이 기말상품 재고액을 반영해야 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입력해서 전표 추가할 거예요. 여기서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을 한다 그래서 굳이 수동결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동결산 하다가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동결산이 더 안심할 수가 있잖아요. 자동결산을 씁시다. 근데 1번 좀 이상해요. 자, 조회해보라고 그랬으니까 조회는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에서 한번 비품을 한번 조회해 볼게요. 예, 비품 엔터. 자, 그랬더니 컴퓨터 24만원, 책상 여기 10만원, 여기 지금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있죠? 예. 그 다음에 모니터 7만원. 이걸 조회하라는 거야?
책하고 똑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책에서 다 써줬는 그 시험지에다 주워놨는데 이걸 조회를 하라고 그랬으면 그러면은 그냥 입력을 할까요? 뭐 그냥 입력해도 되는데 이 기능 쓰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여기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해놓으면 그 입력을 지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 아시죠?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안 써도 됩니다만은 그냥 여러분이 자리 찾아서 41만 원 입력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결산월을 12월 엔터 불러오겠습니까? 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장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없네.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시죠. 아니요 하시죠. 자, 41만 원 계산돼 있어요. 이거 저장하겠습니다. 닫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합니다. 자, 이제 전체 메뉴에 가서요. 예,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그리고 1월부터 12월이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 창에서는 확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침착하게 입력하시면 돼요.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아까 선글라스 하프글라스 합계 2950000. 예.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해놨으니까 자리 찾아가지 않아도 기능 모음에 가서 감가상각 반영 여기 41만원짜리 보이네요. 밑에 있는 결산 반영 단추를 딱 눌러주고 확인 누르면 벌써 반영이 됐네요. 어디에 됐을까요? 밑으로 내려가면 감가상각비 이 자리에 비품 자리에 딱 입력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기능 모음에 가서 하지 않고 직접 입력한다는 말은 여기 감가상각비의 비품에 요 셀에다가 410 플러스 엔터하고 입력해줘도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두 건만 주었으니까 이제 입력을 다 했으므로 이제 분계를 해야 되죠. 분계는 뭐예요? 이 전표 추가 요거 꼭 눌러야 돼요. 그러면 추가하시겠습니까? 나오면 예 하시고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확인하시면 마무리가 된 거고요. 시간이 있으면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다시 한번 조회해 주시면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와 감가상각비 이쪽으로 넘어와 있다 이겁니다. 전표. 네. 그럼 잘 된 거예요. 시간 없으면 와서 조회 안 해도 돼요. 넘어왔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산 문제 우리가 수동 결산 2건, 자동 결산 2건을 해결해 가지고 8점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쉬운 문제 8점짜리가 문제 5번에 있는 것이죠. 동명 주식회사의 입력 자료 및 회계 정보를 조회하여 답안 수록 메뉴에 해당 문제의 답안을 입력하시오. 일일자금 명세를 조회해라. 다음 중 1월 30일의 일일자금 거래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회한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되죠. 자, 일일자금 명세는 자금관리 쪽에 있어요. 여러분 자금관리의 첫 번째 메뉴가 일일자금 명세인데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어디 있는지 못 찾을 때는 여기 위에 여기 돋보기 그려져 있는 창이 있죠. 여기다가 일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일일 입력하면 이렇게 일일자금 명세 보입니다. 이렇게 실행하죠. 자, 정확하게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1월 30일이네요. 1 엔터 30 엔터. 자, 1번에 통신비가 14만 800원 지급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스크롤을 위로 쭉 올려보셔야 돼. 예. 지금 아까 저도 시작하니까 통신비가 안 보였어요. 이렇게 위로 스크롤 최대로 이 스크롤 바를 올리시고 여러분 시험 볼 때 가능하면 이 창을 말이죠. 이렇게 작게 보지 마시고 창을 최대로 키워서 보는 게 요 밑에 좌우로도 스크롤까지 하면서 보면 더 힘드니까요. 최대로 키워서. 자, 통신비 85,000원이 현금으로 지출되었는데요. 1번 틀렸습니다. 또 있어요? 두 개 있네. 전표가 2건이었나 봐.
이거 1번을 찍고 갈 뻔했네요. 14만 5천 원 맞네요. 14만 5,800원. 네, 맞네요. 어허. 그러면 2번에 임차료가 25만 원 지급됐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6만 원 지급됐다. 복리후생비가 24만 원. 틀렸네요.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답입니다. 수도강열비 56,300원이 지급되었다. 예, 맞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어요. 네, 하마터면 통신비 2개였는데.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4점짜리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자, 왜 통신비가 2건으로 보였을까요? 1월 30일 날 일반전표 한번 조회해 봅시다. 1월 30일 날 일반전표를 조회했더니 출금전표 통신비를 이렇게 1번 전표와 3번 전표로 2건으로 처리했군요. 네. 하나는 전화요금, 하나는 핸드폰 요금. 그래서 전표를 하나의 전표로 하지 않고 2개의 전표로 하니까 일자금 명세에도 2줄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문제입니다. 2019년 1기 확정 중 매입 세금계산서를 전자발급 외 방법으로 발급 외입니다. 전자발급 외 방법으로 발급받은 거래처가 아닌 곳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세금계산서를 봐야 되겠네요. 4월부터 6월로 세금계산서를 조회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어요? 여기 부가가치세 1에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4 엔터 6 엔터 정기에서 엔터. 매입이면 아래니까 꼭 아래를 클릭하셔야 돼. 자, 전자외는 여기죠. 소개. 전자외의 소개 딱 클릭하시고 거래처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천 동양 있고 마운틴 있고 미소가 없네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었더라. 너무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의고사는 2회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3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모의고사 3회도 이론평가 우리 같이 풀어보고, 그리고 실무는 여러분이 한번 또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1회 했던 거, 그 다음에 2회 해봤고요. 이제 3회, 세 번째 이제 해보면은 처음에 했던 거보다 제가 보기엔 10분은 당겨질 거예요. 안 당겨져요? 10분 당겨집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까지 실무를 몇 분 정도에 해결을 하시면 되느냐? 40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 6월 7일 날까지 실무 40분 안에 하면은 합격이에요. 왜냐면 우리 60분 주잖아요. 그러면 실무 40분에 하면 20분 동안 이론 충분히 풀거든요. 20분 동안. 왜냐면 15문제밖에 안 돼요. 이론이. 네? 이론이. 그러니까 실무를 45분까지 해도 되긴 되는데 45분까지 하면은 이론할 때 조금 쫓겨. 예. 한 문제당 1분씩 탁탁탁 풀어야 되니까 조금 쫓겨요. 그러나 시간 내에 됩니다. 예. 그런데 실무를 한 40분 안에 하는 사람은 여유 있게 시험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그보다 더 빨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막 그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미 지금 제가 보니까 이미 저 40분 안에 미리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 실무 이론평가 1번 문제 봅시다. 3회 문제 어떻게 문제를 내놨나? 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의 하위 항목이 아닌 것. 예피적을 우리 외웠나요? 예피적이 목적 적합성에 해당이 되죠. 예피적. 네. 그럼 4번이 답이네. 중요성. 네. 중요성이라는 질적 특성은 신뢰성에도 없고 목적 적합성에도 없어요. 중립성은 있죠. 중립성. 네. 신뢰성에서 중립성. 표검 중에 중립성.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다음에 2번은 다음 중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은 현금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며 통화 대용증권을 포함한다. 맞아요. 2번 기업에서의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과 위험을 막기 위해 거래대금을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을 당좌예금이라고 한다. 맞아요. 수표 발행하려면 당좌예금을 개설해야 돼요. 3번 현금성 자산에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맞아요. 예, 이게 바로 현금성 자산이죠. 현금 포함해서. 그 다음에 4번 현금성 자산에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채무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의 만기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기준으로 한다. 틀려요. 네. 결산일 기준이 아니라 그렇죠. 취득일 기준. 네. 취득일 현재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보잖아요. 금융상품 중에서. 근데 여기는 결산일 현재 기준으로 한다? 틀렸다. 이거. 만기를 따질 때는 취득일 기준으로 따진다. 현금성 자산에서는. 아시죠? 만기일 기준 아닙니다. 근데 만기일 기준으로 따지는 것도 있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런 거 따질 때는 만기일로부터 1년 안에 상환하는 것을 유동부채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시키는 분기할 때. 그때는 결산일 기준에서 따지는 거예요. 결산일 기준에. 자,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선입선출법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한 기말자산으로 옳은 것은 자, 기말자산을 구하려면요. 일단 재고 수량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선입선출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재고가 어느 것을 재고로 볼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보니까 5월 1일 날은 매입, 5월 5일도 매입, 5월 15일 날 매출, 5월 20일 날 매출입니다. 자, 5월 15일 매출부터 따지겠습니다. 500개. 자, 500개면은요, 선입선출이니까 5월 1일 거 500개 나갔죠? 네. 아니야, 문제를 잘못 읽었네. 20개네, 20개. 앞에가 이게, 앞에가 개당, 앞에가 단가군요. 네. 앞에가 단가고 뒤에가 수량이네. 자, 20개. 20개는 5월 1일 거 20개 나간 거죠. 네, 여기 그러면 이제 180개 남았어요. 자, 다음에 20일 날 100개를 매출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5월 1일께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지우고 80개 남았어요. 그럼 재고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는 5월 1일분 1000원짜리 80개, 그 다음에 5월 5일분 400원짜리 50개 이렇게 재고가 남았으니까 재고자산 계산해보면 되겠죠. 자, 80 곱하기 1000원은 8만원, 50개 곱하기 400원은 2만원, 합이 10만원. 그러면 4번 아니면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총평균법 해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 했더니 재고 금액이 10만원이 나왔어요. 자, 이제 총평균법을 해보겠습니다. 총평균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수량을 먼저 다 더해보겠습니다. 매출은 말고 매입만 250개입니다. 네, 250개. 그 다음에 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200개 곱하기 1000원은 20만원. 그리고 4, 5, 20, 400원 곱하기 50개는 2만원. 금액의 합계를 구하면 22만원. 그래서 평균 단가를 냅니다. 22만원을
250개로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나오겠네요. 얼마 나오는지 계산. 응? 880원? 다른 분도 맞아요? 네, 맞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평균 단가입니다. 이 평균 단가에다가 재고 수량을 곱하면 그게 재고 금액이에요. 자, 재고 수량은 몇 개냐면은 250개를 샀는데 12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130개가 재고죠. 250개 중에서 120개 팔았으니까. 예, 130개 곱하기 880원 하면 답입니다. 114,400원입니까? 네. 답이 여기에 있었네요. 예, 요령 아셨죠? 우리가 앞에서 좀 연습 당좌 자산 할 때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예. 평균 단가예요. 880원. 예, 금액 총 금액 마이너스 나누기 수량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구해서 재고 수량에다가 곱하기 하면 그게 기말 자산, 즉 기말 재고 금액이 된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9년 12월 31일 차량 운반구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물었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처분 금액을 알고 그 처분 금액에서 마이너스 장부 금액을 빼줘야 됩니다. 이것이 양수로 나오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요, 마이너스 음수로 나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분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오겠죠. 예. 800만 원에 처분했네요. 예. 그러면 처분 금액 800만 원 마이너스 장부 금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 금액에서, 자, 취득 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2천만 원인가요? 예. 취득 금액에서 뭘 빼야 되느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되죠. 예.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5년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하는데 잔존가치 200만원 예상된답니다. 그러면 정액법에서는 취득원가에서 200만원을 뺀 다음에, 즉 1800만원을 가지고 몇 년간 상각을 해요? 5년간. 예, 그러니까 이걸 나누기 5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인가가 나오겠죠. 한번 나눠보세요. 1800을 5로 나눠보세요. 1년에 얼마씩입니까? 360씩이에요. 네. 자, 연간 360만원씩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자산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분을 언제 했냐면은 2019년 12월 31일 날 처분했고, 이 차량을 언제 취득했냐면 2017년 1월 1일 날 취득했으므로 몇 년간 감가상각을 했는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2017년 한번, 2018년 한번, 2019년 한번. 3년이다. 그러면 360만 원 곱하기 3을 해보세요. 그게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1080만. 예, 1080만 원이더라. 자, 그래서 1080만 원을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했으니까 이걸 빼주는. 예. 그러면 이게 답이 나오죠. 자, 800만 원 빼기. 자, 이 2000에서 1080을 빼니까 920인가요? 예. 자, 92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왔네. 네, 마이너스 120만 원. 손실이 났다 이거.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 났구나. 네, 처분 금액이 더 적어, 장부 금액이 더 많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형 자산 처분 손실 120만 원이 발생했다. 양수로 나왔으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할 때는요, 처분금액 빼기 장부금액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네, 처분금액은 아마 문제에서 딱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취득금액에서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을 해봐야 알아요. 답이 1번에 있었네요. 다음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9년 1월 1일 기초자본을 구하면 얼마냐? 기초자본? 호호. 자, 기초자본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기말자본을 알아야 될 텐데, 기말자본 알려줬네. 네. 자, 왜 기말자본을 알면 이게 구하기가 쉬운가 하면은요, 우리가 기초자본과 기말자본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네? 당기순이익만큼 기말자본이 증가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 여기 있네. 18만원 증가했겠네요.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네. 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당기순이익 18만원 요것만 있으면 25만원에서 18만원 빼면 그게 기초자본이에요. 네? 25만원에서 18만원을 빼면 이걸 일단 빼줘야 돼요. 이걸 알았으니까 여기에서 이건 빼주면 되는데, 자, 그런데 현금 배당도 있었답니다. 자, 여러분 현금 배당은 여기 기말 자본에서 어떻게 돼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겁니까? 증가시키는 겁니까? 감소시키는 거죠. 이건 증가시키는 거니까 빼주지만 이건 감소시키는 거니까 여기다 더해줘야 돼. 25만 원에다가. 현금 배당은 우리가 뭘로 합니까? 2월 이익 잉여금 가지고, 이익 잉여금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빼줬을 거 아니에요. 자본에서 빼줬을 테니까 반대로 이건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기말 자본에 더해지는 당기순이익은 빼주고, 빼주는 현금 배당은 더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기초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 더 나왔네요. 유상증자. 여러분 유상증자라는 건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이 늘어요, 줄어요? 늘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늘지 않습니까? 자본금이 느니까 여기에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당기순이익도 늘리는 거였으니까 빼주듯이 유상증자도 늘려주는 거니까 너도 빼줘라. 너도 빼줘라. 그래서 수식을 쓰면은 어려워요? 자, 수식을 쓰면, 자, 원리를 잘 보세요. 여기 25만 원이 이게 기말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25만 원에서 여기에 더해졌던 것은 빼준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 기초를 구해야 되니까. 자, 당기순이익은 더해주는 거 아시죠? 당기순이익만큼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가지고 이익잉여금에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넌 빼줘라. 18만 원. 그 다음에 자, 빼주는 거 계속해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면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말자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빼줘라. 10만 원. 그 다음에 자, 위에다 쓰겠습니다. 이건 왜 더해주느냐. 현금 배당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이 차변에 와버려요. 차변에.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건 감소했던 거니까 늘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더해줘라. 이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25만원 빼기 18만원 빼기 10만원 더하기 5만원 하면은 2만원이 나오더라. 그래서 답은 1번에 있구나. 이렇게 조용하죠? 네. 이거 분계를 써가지고 하면 여러분 더 이해가 쉬울런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럼 한번 분계를 한번 써볼게요. 지금 한 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분계를 쓰면 이해가 가겠죠. 자,
1번 당기순이익의 경우 당기순이익 얼마입니까? 18만 원이 발생한 경우 결산 시 회계 처리를 볼까요? 결산할 때 어떤 회계 처리가 일어나냐면 그것이 차변에 뭐가 오냐면요. 손익. 손익 18만 원. 손익 계정 차변. 대변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 18만 원. 이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손익계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요. 자, 손익계정 차변이라는 것은 자 우리 손익계정을 마감을 하면은 손익계정 차변에는 비용이 모두 모아지고 손익계정 대변에는 수익이 모두 모아지죠. 그건 수익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니까 차변에 18만 원을 메꿔야 되겠죠. 18만 원이 더 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당기순이익이에요. 그 손익의 차변에 18만 원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져간다 이거예요. 이걸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즉 자본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요 손익은 우리가 임시 계정이잖아요. 손익 집합 계정.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요거는 손익 대체라고 해야 되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손익에서 자본으로 자본을 증가시키는 분계를 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이죠. 자본이 대변에 가니까 자본 증가. 그래서 이 자본이 18만 원이 여기 기말 자본에 더해졌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는 기초 자본을 구해야 되니까 더해졌던 건 빼줘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쪽으로 갔으니까. 자, 그러면 현금 배당 5만 원을 실시했다는 거죠. 실시하기로 결정만 되면 회계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2월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합니다. 5만 원. 2월 이익 잉여금은 사실상 여기 있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넘어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2월 이익 잉여금.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 잉여금과 같은 이익 잉여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대변에는 우리가 결정만 했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만약에 오늘 배당을 했다 그러면 그냥 결정하면서 바로 배당을 했다 그러면 대변에 뭐 보통예금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자산이 나갔겠죠. 그런데 배당을 결정했다고 해서 그날 배당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지급 배당금으로 잡아놨다가 한 달 정도 준비해서 배당을 실시하는 날 차변에 와서 미지급 배당금 없어지고 대변에 보통예금이나 뭐 현금이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분계를 보면은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이니까 이거 뭐예요? 자본 감소죠. 자본이 차변에 오면 자본 감소잖아요.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 자, 그러면 자본이 감소했으니까 여기 자본 감소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자본, 여기 기말 자본에서 이만큼이 빠졌잖아요. 빠진 거니까 아까 더해준 거예요. 여기 더해줘야 기초가 나오니까. 더해졌던 건 빼주고 이렇게 감소했던 건 여기다 더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써볼까요? 유상증자 10만 원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계가 일어나느냐?
현금으로 했다 그러죠. 그러면 현금 1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만 원. 이게 유상증자예요. 이건 자산이 증가한 거고요. 이거는 자본이 증가한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보면, 자, 여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을 증가시켰습니다. 자, 여기에 이게 증가시켰어요. 네. 또 이거는 자본을 감소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빼줬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본을 증가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증가시킨 것은 빼주고, 그러니까 빼기 28만 원. 이거 증가시켰던 거는 빼준 거예요. 감소시켰던 건 다시 더해주고, 그래서 더하기 5만 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25만 원에서 5만 원을 더하면 30만 원이었다가 28만 원을 빼니까 2만 원이 나와서 그러면 기초가 2만 원이다. 그러면 기초 2만 원에다 반대로 요거 18만 원은 더하고 5만 원 빼주고 10만 원을 더하면 2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기초를 2만 원으로 해놓으면 이걸 그대로 자본 증가 2만 원에다 이거 더하고 자본 감소 2만 원에다 이거는 빼주고 또 이건 자본 증가니까 이건 더하고 해보세요. 2만 원에 18만 원 더하면 20만 원, 5만 원 빼면 15만 원, 거기다 10만 원 더하니까 25만 원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2만 원이 되면 반대로 계산을 해주면 될 것이다. 네. 네. 자, 6번 문제로 가겠는데 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이 지쳐 보여요.